그러면 우리가 산업곤충에서 실제 이 산업곤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용되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용된다는 것은 다양한 부분에 이용이 되죠. 첫 번째는 식용, 두 번째는 화분 매개곤충, 그 다음에 애완, 그 다음에 사료,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부분도 또 포함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화분 매개곤충으로서의 그 기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화분 매개곤충이라는 것은 폴리네이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면은 수분이란 말로 쓰이죠. 그래서 수분을 하는 OR 또는 ER를 끝에 붙여서 이렇게 매개곤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폴리네이터라고 부릅니다. 이 화분 매개곤충이란 꽃가루를 매개해서 식물의 결실을 돕는 곤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지구상에 화분 매개곤충이 없어진다면, 나비라든지 벌들이 없어진다면 지구의 종말은 40년 안에 저는 단언컨대 지구 종말은 온다라고 단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지 더 상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중매자 곤충이 생태적 상호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약 6천만 년에서 1억만 년 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만 년 전에 우리가 지구상에 존재했는가 또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학습을 통한 연구를 통한 결과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물 재배에서 수분 작용, 소위 폴리네이션의 중요성은 기원전 1500년경에 중동의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에서 야자, 여러분 야자수 아시죠? 야자나무. 야자의 일종을 꽃가루 바지 해주는 장면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5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3500~600년 전이 되겠습니다. 중동의 아시리아죠. 야자나무에서 일종의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역할 장면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 20만 종 이상의 현화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서 절반 이상이 곤충 매개자가 있어야 되며, 이 124종류의 경제작물, 우리가 경제작물로 주로 키우는 것 중에서 약 70%가 화분 매개곤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화분 매개곤충, 다른 말로는 타식성 작물, 이렇게 부르죠. 가장 일반적인 것이 메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메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옥수수도 여기에 포함되죠. 이런 애들은 주로 화분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바람에 의해서도 당연히 하죠. 바람도 화분의 매개체니까요. 자, 이렇게 만약에 매개체가 없다면 이 수분이 거의 안 되는 거죠. 한 1~20%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100대 식용작물에서 화분 매개곤충에 의한 수분 효과는 1530억 유로에 달합니다. 원래는 계산을 하려고 하면 1400을 곱해야 되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1000만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00억이니까 1조, 10조, 100조, 150조, 정확히는 약 2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200조 원. 우리나라 연 예산이 600조 조금 상회한다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면 이것은 우리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합니다. 식용작물에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 전체로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겠죠. 자, 이는 세계 식용농작물 총 생산액의 약 9.5%, 그러니까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들은 10%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분 매개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농업 분야에서
2,900억에서 3,10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많게는 약 350조, 거의 400조 가까이 됩니다. 400조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과일 채소의 손실액은 500억 유로죠. 이게 이제 과일 채소가 가장 많죠. 그죠? 그 다음, 유지작물, 소위 기름작물이죠. 한 400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한 50억 정도 되겠죠. 이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분 매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와 농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약의 과도한 사용으로 화분 매개곤충이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화분 매개가 필요한 작물의 재배 면적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분 매개곤충이 전혀 없는 시설 재배 면적이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시설 재배 면적에 관해서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제가 많이 언급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설 재배지, 딸기를 한다든지 고추를 하면 거기에 주로 이제 벌통을 집어넣죠. 벌통을 집어넣어서 화분을 매개를 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 주로 쓰는 동력 분무기 있죠. 동력 분무기에다가 바람을 일으켜서 지나가면서 왱 하면서 돌리면 이게 화분 매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이것들이 결국은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이 인간의 면역 체계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건 사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부분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한 가지만을 취급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은 단일 식품을 먹는다든지 체계화된 하나에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면 면역 체계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화분 매개곤충의 중요성을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연과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화분 매개곤충 중에서 소위 디형벌이라든지 꿀벌, 가위벌 등의 산업화가 추진되었고 그동안 많은 성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형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그 산업시장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 단일 벌에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벌들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되어야 다양화, 다변화 쪽에, 그리고 우리의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화분 매개곤충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디형벌이죠. 아까 우리나라에서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종류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40종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죠, 그죠? 그 대부분은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및 북미, 온대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최초의 그 디형벌 수입은 1880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1880년 조선시대 말기죠, 그죠? 말기에 뉴질랜드에서 목초로 사용할 유럽 원산의 레드 클로바, 여러분들 화이트 클로바하고 레드 클로바 아시죠? 화이트 클로바는 하얀색 소위 토끼풀이라고도 합니다. 클로바 잎이 4개면 행운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레드 클로바는 키가 화이트 클로바보다 2배, 3배 큽니다. 거의 한 50cm까지 되죠. 여기에서 화분 매개를 위해서 영국산 여왕 디형벌, 이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는데, 크게 보면 숫벌은 거의 일벌이죠. 이 여왕벌 한 마리가 수만 마리 벌 한 통을 거느리죠.
그래서 이 여왕벌은 사이즈가 큽니다. 일반 벌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큽니다. 뭐 더 큰 거는 3배 정도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여왕 디형벌 100마리에서 시작해서 겨우 1906년에 다시 영국산 디형벌이 뉴질랜드로부터 수입이 되어서 목초지에 이용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말기에 그 개방을 하니 많이 가보 계획이라든지 얘기가 나올 때 이제 벌써 이미 이 목초에서 사용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12년에 서양 디형벌의 인공 정식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용화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연구는 일단 인공 정식하는 데 시작이 되었다. 그 다음 디형벌은 꿀벌에 비해서 몸체가 큽니다. 활동적이고 특히 흐리거나 추운 날씨, 온실과 같은 좁은 공간에서도 활동이 활발하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 이 꿀벌 이런 애들은 주로 흐리거나 이러면 일 안 합니다. 그 안에 벌통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꿀벌에 비해서 뛰어난 수분 능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디형벌은 꿀이 나지 않고 진동에 의해서 수정되는 가지과작물, 그러니까 토마토 가지 이런 데서 꿀벌이 수정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수정이 높은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꿀벌이 잘 일을 안 할 때 이 디형벌을 활용한다 하는 이야기죠. 이런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1961년에 하버라는 사람이 용기 내에서 디형벌을 성공적으로 인공사육을 했다는 겁니다. 인공사육이 지금 나오는 벌이죠. 그러니까 벌통도 보면은 토종벌이 있고 우리 일반 요즘 개량된 벌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인공사육이라고 하는 것은 토종벌보다는 요즘 개량된 것을 사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전에 벌써 이미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84년에 이보다 23년 후인 로셀로가 탄산가스 CO2죠. 마취로 휴면을 타파하는, 휴면이라고 하면 뭡니까? 휴면으로 잠자는 것이죠. 잠자는 것을 깨우는 방법을 개발하여 디형벌의 연중 실내 사육을 가능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87년,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인공 사육한 게 61년이니까, 그러니까 87년이니까 26년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설 토마토의 이제 수분을 폴리네이션을 위해서 디형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에서 상품화돼서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설 재배 면적 증가로 1994년 처음으로 2,300봉분의 서양 디형벌이 수입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004년에 20배 이상의 시장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급증하는 서양 디형벌이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서 95년부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과원이라고 하죠. 서양 디형벌의 인공정식 및 월동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2004년에 성공했고, 그 기술을 산업체에 전수해서 서양 디형벌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